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이 증권가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여의도 일대에서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렇습니다. 분이라고 저는 소개드렸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찾는 진짜 찐 전문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문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30년 현역에 있으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를 다 거쳐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력을 보고요. 야, 어쩜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2016년까지는 이제 증권업계 현역으로 있었고 한 30여 년 중에 한 반 정도는 이제 외국에 있었습니다. 뭐 홍콩, 싱가포르, 동경 같은 데서 이제 아시아 커버하고 이제 해외 투자 관장하고 이제 그랬었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치열한 곳에서 그 오랜 세월을 계셨으면 이미 실력을 검증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오래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되게 재미있는 게 내일 일어날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문가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올해 시장을 참여를 했어도 매 순간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서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재밌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시장을 보지만 지금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올해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현역보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일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이겠거니와 국제적으로 시장 동향을 파악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럼 국제적인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3000의 한국 시장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그 지수 자체를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개별 종목을 펀더멘털을 따지니까. 근데 이제 굳이 3000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주가 수익 배수 퍼 기준으로는 한 13배.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 점점 한국도 중요해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1.5%.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싼 국면은 아닌데 하지만 기업이익의 모멘텀이 올해도 상당히 좋고 1분 실적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내년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월가에서 올해도 이익이 좋고 내년도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국을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래서 리스크와 주가가 빠질 가능성과 리워드 주가가 상승할 거가 약간 좀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횡보를 보이는 것도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누나는 어떻게 판단해요? 저는 이 주식이 오르겠냐 떨어지겠냐 이걸로 판단하는데 저는 많이들 알고 있는 주식인지 유명한지 내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그냥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그러게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판단하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의 기준이 있을 텐데 정말 어떠세요? 전문가가 보는 교수님은 좋고 나쁜 주식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쓸 때 이제 주식의 4분법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뭐 제가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월가의 가장 대표적인 헤지펀드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친구들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세계에 주식이 몇만 개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걸 4가지로 단순하게 우리는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한국 시장을 한번 그렇게 분류를 해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기업, 나쁜 기업. 먼저 이제 이분법으로 이제 대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냐, 마진이 높으냐,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좋냐, 경영층은 양심적이고 훌륭한가, 거버넌스는 어떠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나누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나 뭐
그 사회자님 뭐 포함한 저희 그 개인 투자가들도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상식적인 건데 각각에 대해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에 대해서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가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 있고 기업도 펀더멘털이 좋은데 주가도 저평가된 거. 그다음에 좋은 기업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당장 그 주가는 1, 2년 동안 매력이 없을 수 있죠. 네. 그런 거는 좋은 기업, 나쁜 주식. 그다음에 이제 업종이 성장을 많이 못하고 그다음에 뭐 기술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못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나쁜 기업인데 하지만 이런 데도 일시적으로 너무 과매도가 됐거나 그러면 주가가 6개월, 12개월, 한 1년 정도 반등하는 국면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철강, 조선, 해운 이런 그렇죠. 경기 관련주들이 뭐 해가 갑자기 떴죠. 그런 데가 이제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이고 근데 이런 데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이 성장 곡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매도 됐을 때 사서 올라갈 시점에 좀 팔고 다시 기다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치고 빠지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들면 보유하면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진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은 펀더멘털도 안 좋고 주가가 고평가가 돼서 일시적으로 1, 20%는 뭐 항상 오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기가 어려운 이제 그렇게 크게 4분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기업의 주식은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근데 어쨌든 장기 보유할 거면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뭐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난 10년을 보면 주가에 부침이 있었죠. 그 기업 이익의 사이클을 따라서. 하지만 10년을 꾸준히 들고 있었던 분은 연 16%의 수익을 복리로 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포함해서. 연 16%가 났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시장 전체로 7%밖에 못 올랐으니까 시장보다도 2배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이것은 굳이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좋은 주식이 요즘만 놓고 보면 이 8만 전자가 7만 전자 돼가지고요. 9만 가자 막 이러고 10만 앞. 아니 다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작년에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오른 후에 이제 약간 조정을 받는 거고 요즘 보면 이제 최근에 시장을 너무 새로 참여한 분들이 좀 너무 조바심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2배가 오르고 나면 한 50% 하락하고 그러거든요.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조정은 뭐 한 20% 약간 미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8만 원 정도에서 상당히 굳건히 지지가 되는 것은 이익이 올해 상당히 견조하고 내년도 이익이 좋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이제 근거가 떠받쳐 주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몇 개 있어서 참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지고 나오신 걸로요. 하나하나 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 되고 좋은 기업, 좋은 주식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다 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이걸 외국으로 따지면 뭐예요? 아마존, 구글 이런 아마존, 알파벳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거죠. 되게 이제 구글의 지주사가 이제 알파벳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못지않게 장기 성장을 한 15% 이상 10년 동안 연 수익을 낸 데가 LG 생활건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비싸요.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걸로 보여서 저는 좋은 주식, 좋은 기업, 좋은 주식에 분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만 원 가까이 가지 않나요? 아니야, 150만 원 이상.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엄두를 못한. 근데 뭐 절대 주가라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익 대비 얼만큼 주가가 이제 높냐의 문제인데
뭐 아주 그 양질의 하이 퀄리티의 그 이익을 꾸준히 내는 그런 업적이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제일 비싼 주식이 한 주에 얼마짜리예요?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 해더웨이가 뭐 거래는 별로 안 되는데 30만 달러인가 40만 달러로 제가 얼마예요? 한 알고 주에? 있습니다. 그 30만 예, 달러면 예, 얼마지 그게? 예. 3천만 원? 예, 그래서 뭐 3, 4천만 원 되는 거. 뉴욕 증권거래소의 그 티커의 그 입력이 안 된다고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봤었습니다. 억이죠? 억이 넘는 거죠? 그렇죠. 억인 거예요? 네, 그렇죠. 30만, 300만, 3천. 그러네. 3억, 3, 4억 하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접하는 종목 중에 가장 절대 주가가 높은 것은 이제 아마존이 한 3천 달러가 넘으니까 네. 한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그런 회사의 대표적으로 저는 좋은데 나쁜. 좋은 기업, 나쁜 주식으로 이제 쿠팡을 꼽고 싶습니다. 네, 이게 미국에 상장해가지고 네. 그냥 뭐 확 올랐잖아. 네, 네. 내리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한 75조 원쯤 되니까 네. 여기 있는 네이버나 여기 뭐 빠져 있는데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가령 여러분께서 뭐 50조 원이 있으면 네이버를 사시겠어요? 쿠팡을 사시겠어요? 한 기업을 다 인수한다고 생각을 그럼 하고 이쪽 당연히 당연하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예. 압도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가 있죠. 그래서 네. 쿠팡은 되게 장점이 있지만 좀 고평가되고 좀 그런 걸 회사는 괜찮지만 네, 현재 예. 주식값이 예, 비싸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업인데 업종이 업황이 되게 어려운데 일시적으로 최근에 이제 좋은 데가 증권주, 그 다음에 해운주. 여기 그리고- 이제 장기로 가기에는 무거운데. 네네,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네, 건데. 그때. 조선주.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갈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장기 보유를 하면 여기 있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 10% 이상 수익이 길게 보면 이제 나는 군이고 그런 그룹이고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이게 값이 내려가 있을 때 샀다가 좀 올라갔을 근데 때 그 포인트를 맞추기가 개인들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영어로는 boom and bust 사이클이라고 이 변동폭이 너무 커서 개인들이 쉽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 이제 대한항공. 요즘 이거 잘 오르던데. 최고로 네네. 나쁜데, 네. 이건?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전 세계 산업 중에 가장 이익을 내기 어려운 산업이 항공업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거는 데이터가 월가나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까지 인수해서 이제 빚이 25조 원쯤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많습니까? 결국 빚을 갚아야지 본격적으로 주가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 뭐 한 1-20% 올랐죠. 그건 네.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구분할 때는 뭐 성장 가능성,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느냐 몇 가지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쁜 기업을 판단할 때는 그와 반대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또 있습니까? 네, 그 반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그 업종이 기본적으로 되게 그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힘든. 예. 그래서 실제 점점점 21세기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어려운 그 산업에서 1등을 하는 기업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이 변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기업들은 실제 뭐 장기적인 성장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종이 좀 어려운 장기적인 성장을 못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종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국면으로 이제 바뀌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영향을 많이 타고 네.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서 진입 장벽이 또 없어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업의 이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수년 동안 그 주식 전문가로 사셨는데 또 말씀은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점에는 또 그것도 권하기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들, 뭐 이제 언론인 포함, 뭐 시민단체 포함해서 뭐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실제 부동산 가격의 장기 상승을 제대로 계산을 하고 똑같은 위험 자산인 주식과 비교를 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과거 히스토리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 다 위험 자산이고 장단점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같이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만 올인을 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분식집을 가면 떡볶이만 먹으면 안 되죠. 김밥도 먹고 오뎅도 먹고 골고루 다 먹어야지 이제 네. 그 편식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먹어야지 이제 건강해지는 것처럼 네.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게 맨 왼쪽 많이 오른 게 삼성전자. 네. 아 이게 그 지난 몇 년간이에요? 10년간. 지난 10년간. 예,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주식,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그 다음에 국내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값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연 삼성전자는 16%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예,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재미있는 게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계산을 해보면 연수익률이 다 똑같이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최근 과거 10년 동안은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아서 연 14% 올랐고 미국, 한국 주식이 포함된 전 세계 주식은 역시 연 10%의 수익을 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은 연 7% 수익을 냈는데 네. 한국 시장의 한 30%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빼면 한국 시장이 연 3%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투자가가 한국은 대기업 중에 수출하는 거 몇 개 빼놓고는 성장 높게 하는 데가 없어서 매력 있는 주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네. 그럴 거고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주식은 이제 배당받는 거를 포함하고 아파트 같은 거 부동산은 이제 임대 수익을 포함해야지 네, 이제 네. 자기 수익률을 총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는 한 8.5% 연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상승 당연히 했지만 그 박근혜 정권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는 부동산이 빠진 국면도 네. 있고 횡보한 국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한 12년을 복리로 계산하면 연 10%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유럽 선진국 과거 100년 데이터를 봐도 주식과 부동산은 거의 비슷하게 10% 비슷한 수익률 연 근접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둘 다 유망한데 부동산은 경기를 덜 타고 그래서 좀 안정적이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거를 권하고 그러면 수익이 더 날 수 있고 네. 주식은 종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커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 위험이 조금 더 많아서. 그래서 길게 보면 수익률은 상당히 10% 근처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식, 부동산 다. 예. 근데 그 지금 분석하신 자료를 보면 수익률로 따져보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쪽이 더 나은데요. 해외도 그러면 좀 만약에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라 한다면 부동산도 좀 담고 주식이라면 국내 것도 좀 있고 해외도 좀 눈을 좀 크게 돌려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네, 뭐 좋으신 말씀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부동산, 주식도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국 주식보다 성과가 높았죠.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저희가 가령 예로 들면 유럽 주식 뭐 명품 회사, 럭셔리 회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구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차도 있고 네네. 리스크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하되 항상 리스크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 저희 이제 고객들 미국에서 뭐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투자가들이 한국 기업을 다 방문을 해요. 지구 반대편에. 그만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주식은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업을 방문해서 사장이나 임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회사 분위기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회사의 뭐 직원들의 사기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편 미국 회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성장성은 높아도 조심하고 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가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국내 주식도들 많이 하지만 서학개미니 뭐 요즘은 눈들을 많이 그렇죠. 밖으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서학개미들도 힘들고 중국 쪽에 또 투자한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더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그것에 못 미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5에서 10% 경제 성장률을 계속했는데 기업들이 이익을 별로 못 냈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국면인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좋은 기업을 진짜 고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보다도 개인 리테일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투기적인 마인드가 되게 많고 차입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노름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실제 제가 홍콩에 2번 살았는데 그 국경에 그 ATM이 많아서 몇백만 원씩 찾아서 마카오 가서 도박하고 밤에 돌아가고 이제 뭐 주식장도 약간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변동성이 높은 장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특히 중국 주식은 좀 적게 갖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 이슈도 종종 나오고 그다음에 관치가 워낙 심해서 그 기업이 컨트롤 못하는 이제 리스크들이 많죠. 그러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도 좀 잡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멀리 가 있는 거면 안 보이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 이런 종목 정도 하면 되겠어요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그러니까 뭐 다 그 아주 우수한 종목이고 그 기업들의 그 고속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월마트 같은 기업 미국에서 이제 그 대형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여기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연 10% 이상 안정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코스트코 여기는 과거 10년 동안 주가가 거의 연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도 많이 하고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보면 유럽의 명품 회사들 상당히 유망한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굳이 고르려면 케어링이라고 구찌, YSL, 보테가 베네타 이런 브랜드를 들고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서 되게 유망하고 이 명품은 없어서 요즘 못 사거든요. 국내에도 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전 그런 세계적으로 현상이에요. 약간 국내도 몇 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네, 되게 표 뽑아서 기다려요. 네, 중국은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산층이 더 많아지면서 명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느는데 공급은 명품을 중국에서 만들진 않죠. 공급은 아주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주가 전망이나 아니면 올해 뭐 어떤 하반기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 그러니까 이번 2분기가 지나가고 여름이 오면 이제 그 시장은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은 완전히 2011년 기업이익에 아주 포커스 돼 있는데 2분기 지나고 이제 여름이 오면 2022년 내년 기업이익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저평가되게 보여서 그리고 기업이익이 결국 단단하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횡보 국면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하반기 들면 제 생각에는 주가가 견조할 것 같고 그것의 근거는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를 국내도 그렇고 미국에도 해서 저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네. 리스크를 우려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좋은 인플레이션도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어서 저는 뭐 시장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참 긍정적이세요. 네, 올 하반기 좋은 주식 베스트 3를 모아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까이 이 밑에부터 볼까요? 자,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좀 뜻밖일 것 네. 같은데요. 처음 들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도 SC제일은행이라고 있죠. 그래서 합병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은행을 SC 스탠다드 차터드 런던에 본사가 있는 영국계 은행입니다. 여기가 이제 2005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홍콩, 싱가포르에 산 경험으로는 외국계 은행 중에 스탠다드 차터드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난 몇 년 동안 좀 부실 채권이 많았는데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아시아와 중국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머징 마켓에 포커스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 그러니까 우리 뭐 KB 지주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는 퀄리티의 은행을 비슷한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주는 PBR이라고 자산가치 대비 비교하는데 0.5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서 올해 내년 2023년 계속 이익이 회복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망해 보인다고 현재 생각을 배당은 합니다. 얼마나 돼요? 지금은 한 2%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는데 내년 후년에는 한 4, 5%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홍콩하고 런던에 상장돼 있어서 저희가 미국 주식 사듯이 외국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홍콩하고 런던에 돼 있어요. 런던에 그러면 해외 주식 거래를 터야 되겠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SC제일은행이 아니고. 포함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좋은 주식. 아마존. 그 아마존은 빅테크 중에도 가장 저는 유망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는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 주가 다 30% 이상 매년 증가했어요. 근데 그 정도 성장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거로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플랫폼이 좋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갖다 붙이면 됩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도 너무 좋은 데다가 클라우드도 잘하고 거기다가 뭐 헬스케어를 해도 되고 금융을 해도 되고 명품 럭셔리도 해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가장 뛰어나서 지금도 뭐 주가 흐름이 좋지만 리스크도 적고 앞으로 좋을 걸로 보고. 삼성전자가 1위예요. 정말. 네. 하반기에 저는 삼성전자가 좋고 조정을 마치고 꾸준히 오를 걸로 봅니다. 이제 그 이유가 2022년 기업이익이 좋고 실제 최근에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반도체 그 메모리 사이클이 2023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삼성이 너무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쟁 업체들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 조금 위험하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약간 아킬레스건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저희 이제 표현으로 치면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기업은 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숙명적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다움이고 초초 격차를 유지하는 그 경쟁력이거든요. 하지만 월가나 금융시장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퍼 기준으로 25배에 거래되는데 비슷한 IT 회사인 삼성전자가 13배, 4배인 이미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어서 추가로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끝으로 우리 그 셀코TV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좋은 얘기가 있으면 네. 한마디 예.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식은 좋은 기업을 사서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관련된 얘기인데 단말기를 끄는 게 좋습니다. 자꾸 들여다보지 마라. 예,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보고 주가를 낮에는 전혀 안 보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저희 와이프가 가끔가다 물어보면 이제 삼성전자 얼마에 끝났는지 저는 아는데, 실제 제가 헤지펀드를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했을 때도 그 전날 미국의 주가가 3% 빠져도 막상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냥 부하 내동을 해서 더 좀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단말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그 시세를 조회하는 습관을 버리는 게, 워런 버핏은 자기 방에 그 컴퓨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료만 읽고. 그래서 단말기나 노트북은 정보를 확인하고 자기가 계속 리서치를 하는 그런 그 도구, 툴로 쓰는 거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탐나는 상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에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이 안에 담겨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실 때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탐나는 일상, 탐나는 재테크는 보시되 단말기는 꺼두시는 게 궁금해서 어떡하지? 재테크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우리 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요걸 드리는 거죠. 네. 예,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 책을 정독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는 눈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